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4년 전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면 힘들지 않냐고도 하시는데 저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상처받고 힘들기도 했고 또 이혼 후 오히려 일이 너무 잘 풀렸거든요. 이혼을 고민할 때 혼자서 애 키우며 잘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은 적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참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저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의 제가 바보 같다던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지긋지긋했던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을 끊었어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손가락 빠는 일이 있어도 그것들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 못 산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으니까요.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몇 번이나 무너지는 경험을 할 정도로 최악인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6살 때 결혼을 했어요. 꽤 일찍 한 편이었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일자리를 찾으셔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빚도 좀 있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엄마가 가장이 되셔야 했거든요. 엄마는 급하게 아시는 분 소개로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셨고 대학 진학을 하려던 저는 결국 대학은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도 하나가 있는데다 생활비에 갚아야 될 빚도 있어서 엄마 혼자 버시는 걸론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저라도 엄마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 식품 공장의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격리, 사무보조, 손님 응대 등의 일을 했어요. 그나마 저까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형편은 여유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엄마도 저에게 고마워하셨고 나중에라도 꼭 대학 가라고 하셨었고요. 일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또 제가 버는 걸로 생활비를 쓰다 보니 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땐 많이 어려서 친구들처럼 예쁘게 입고 꾸미고 학교 생활도 하고 싶었어요. 엄마 속상하실까봐 말은 안 했지만 제 친구들 수업 얘기하고 동아리 얘기할 때 저는 끼일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줬던 사람이 석중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급격히 기우는 걸 다 지켜본 친구예요. 제가 일하는 거 속상해하고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고 하소연하면 그 친구가 잘 들어주고 위로도 많이 해줬죠.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가까워졌고 나중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구에서 남친이 된 거였죠. 남친은 휴학 후 군대를 갔다 왔고 그 기간도 제가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군대 기간 포함해서 4년을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남친에겐 형이 있었는데 형도 공무원이고 형수님은 중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보고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학점 관리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둘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정도야 금방 붙을 자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합격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라더군요. 저는 남친과 만나고는 있지만 내가 무슨 결혼인가 싶기도 했어요.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내야 하는 입장이었고
또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저는 모아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생리가 없어서 설마 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다가 두 줄이 나와서 얼마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상황도 아닌데 임신이라니. 그래서 처음에 몰래 수술을 해야 되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제 얘기를 듣고 결혼하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참 대책 없다 싶은데 그때 당시엔 자기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 탕탕 치는 남친이 멋져 보였습니다. 저도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엔 남친을 참 많이 좋아해서 이대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아기도 낳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아,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너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도 안 했는데 허락해 주시겠어? 합격 금방이야. 결혼하고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남친은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를 탕탕 쳤고 자기 부모님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한다고 해놓고 이래저래 계속 미루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뱃속의 애는 점차 커가는데 저도 너무 초조했어요. 그러다가 남친은 자기 부모님에게 드디어 말했다며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긴장되는 기분으로 남친네 집을 갔어요. 예상했지만 남친네 부모님은 생각보다 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신발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허 하며 기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너도 무슨 공장에서 일한다며? 김치 만드는 식품 공장 사무직이요. 사무직이고 뭐고 김치 공장? 엄마나 딸이나 다 공장에서 일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게다가 열심히 사시는 우리 엄마까지 저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시나 싶어 눈물만 나더라고요. 임신 몇 개월이야? 5개월이요. 어휴, 내가 미친다 진짜.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구만. 생각 없어? 애를 덜컥 가지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애는 저 혼자 가지나요? 끝까지 자기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만 나무라시더군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임신했다고 내가 이 결혼 허락해야 되니? 우리 석중이 조만간 공무원 시험 합격할 거고 그러면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올 텐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옆에 예비 형님도 계셨습니다. 형님도 임신 때문에 다니던 학교는 휴직하고 집에 계시다는데 남친 말로는 어머님과 영혼의 단짝처럼 쿵짝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옆에서 열심히 깐죽대며 거들더군요. 어머님, 너무 열내지 마세요. 혈압 올라요. 내가 열 안 내게 생겼니? 당연히 열 내게 생겼죠. 저도 제 자식이 이러면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님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다고요? 네. 그럼 고졸이네. 요즘 고졸 흔치 않은데. 그때의 형님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저를 깔보는 표정이었어요. 형님은 그러더니 그래도 일 빨리 시작했으니 돈은 좀 벌었겠어요. 저는 쇳덩어리만큼 무거워진 입을 겨우 열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 집에 생활비로 써서요. 제 말에 어머님 한숨 푹푹 내쉬고 형님도 이해 안 된다는 표정 지으시고 정말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어도 그것보단 편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저. 서러움에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은 가난해도 저희 엄마 저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이런 대접받는다는 거 알면 억장 무너져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결혼 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전하자 남친은 뱃속에 우리 아기를 생각해보라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무조건 결혼하자고 그렇게 매달려 대더라고요. 자기 집에도 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폐인처럼 살 거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결혼은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집은 따로 해줄 여유가 없으니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겁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리니 절대 결혼 안 된다고 반대하셨어요. 가시덩굴로 들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엄마가 허락하실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뱃속의 애는 점차 커져갔고 수술하기도 힘들 정도의 계월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엄마도 결혼 허락하셨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니 같이 사는 게 힘들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내가 잘하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 일하던 공장에서도 다른 직원분들은 저보다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싹싹하고 성실하다며 다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른을 대하는데 자신이 있었고 제가 애교 있고 곰살맞게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철저한 저의 오산이었지만요. 배가 불러와서 결혼식은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집살이는 정말 혹독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학생이었기 때문에 결혼 전과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차려주는 밥 먹고 학교를 갔고 학교 생활, 동아리 생활,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는 것도 다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제 생활은 180도 바뀌었죠. 완전 그 집의 부엌대기가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 차리고 남편 밥 차려주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재료 사다가 반찬 만들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에 이불 빨래에 시아버지 신고 다니시는 구두까지 닦아야 했어요. 배는 점차 불러와서 움직이기 힘든데 온 집안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형님이 종종 놀러 오세요. 어떻게 보면 참 사이 좋은 고부지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주구장창 놀러 왔거든요. 오면 어머님은 저보고 너 뭐하니? 형님 밥 안 차리니? 네. 불고기 재워놓은 거 그거 구워. 어머님, 저 불고기 좋아한다고 재워놓으신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님밖에 없다니까. 며느리 사랑은 원래 시어머니야.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인데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어라 살림만 하는 이 집의 부엌대기일 뿐이었죠. 어머님은 형님에게는 병원은 또 갔다 왔냐, 몸은 안 힘드냐, 사부인은 잘 계시냐 등등 잘 물어보셨지만 저에게 그런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에게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손주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 뱃속의 아이도 마음에 안 드셨겠죠. 형님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거였고 저보다 한 달 먼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랑은 형님네 아기한테만 쏠렸어요. 둘 다 딸을 낳았는데 형님에게는 뭐 필요한 건 없느냐, 조리원도 2주 꽉 채워서 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뒤에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러시더군요. 너도 조리원 가게? 아주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그래. 너 돈 있어? 저희 엄마가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아주 딸 사랑이 끔찍하시네. 조리원이 얼마나 비싼 줄 알고 그러셔? 얼마 보태주신다는데? 100만 원이요. 그럼 너는 일주일만 있으면 되겠네. 일주일 있으면 100만 원 맞지? 하나도 보태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어요. 저희 남편은 학생이라 돈이 없는 데다 저도 임신 때문에 다니던 회사는 그만둔 상태라
저희의 모든 생활비는 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더 보태주실 생각이 없다 하셔서 저는 일주일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구박하고 형님이랑 비교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아이까지 무시당하니 참 서럽고 힘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저 혼자 삭히면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형님은 친정은 다른 지역이라 멀고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며 그 핑계로 시댁에 자주 오셨어요. 아이 낳고 나니 우울하다고 어머님 붙잡고 하소연도 잘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형님더러 애기 맡기고 나가서 바람 쐬거나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하셨고 형님은 감사하다며 잘 나갔습니다. 형님 애기요? 당연히 제 차지죠. 저는 무슨 쌍둥이를 낳은 줄 알았어요. 비슷한 계열수의 아이 둘을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봐야 했으니까요. 아이 봐준 보람은 없다는 말처럼 고생하면서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옷 갈아입히고 재우고 바쁘게 움직여도 형님은 못마땅해 하면서 핀잔을 잘 주셨어요. 동서, 또 트름 안 시켰지? 지영이 토하려고 하잖아. 시켰어요. 혹시 젖병 세게 흔들었어? 젖병 세게 흔들면 공기방울 들어가서 토한다고 했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형님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동서 딸은 곱게 먹이고 내 딸한테는 젖병 흔들어서 먹인 거 아니고? 나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못 믿어오면 지가 보던가요. 울컥했지만 제 상황이 형님에는 형님이 보시라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도 항상 형님 편만 드시고요. 형님이 알려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새겨들어. 너는 머리가 멍청한 건지 알려줘도 꼭 까먹더라. 너네 형님은 중학교 선생님 아니니 오죽 똘똘하게 애 키울까. 젖병 안 흔들었어요. 처음에 모르고 한 거고 형님이 전에 얘기하시고 나선 그렇게 안 해요. 꼬박꼬박 말대꾸. 근데 왜 지영이가 자꾸 토를 해? 애가 토하는 게 제 잘못인가요? 좋다고 저한테 맡길 땐 언제고 그렇게 이거 저거 입을 대며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제 애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형님 애까지 같이 보려고 하니 2배로 힘들었고 저는 살이 아주 갈수록 쭉쭉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정엄마가 기겁을 할 정도로요. 너 무슨 살이 이렇게 빠져? 많이 힘들어? 아니야. 그냥 관리하는 거지 뭐. 관리는 무슨. 얼굴이 완전 푸석푸석하니 그 집에서는 못 살게 굴어? 하지만 저는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아니라고 잘해주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몸도 힘든데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다음날 눈 뜨지 않길 바랬고 어쩔 땐 그냥 지나가는 차에 몸을 확 던질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은 저희 하영이가 너무 구박덩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엄마인지라 아이가 어찌나 눈에 밟히던지요. 아이 때문에 금방이라도 다 끝내고 싶은 거 참아가며 산 겁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시험 정도야 금방 합격할 거라는 패기와 달리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친구들이랑 툭하면 술 마시러 다녔거든요. 결혼은 했는데 전혀 유부남 같지 않은 생활을 이어갔죠. 친구들이랑 PC방도 가고 술 먹으러도 가고 집에도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된다고 새벽에나 들어올 때도 많았고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며 아예 안 돌아올 때도 많았죠. 결혼해달라고 우리 아기 잘 키우자고 그렇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육아도 아기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의 자유로운 생활 그대로 하고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게다가 간혹 밤에 아기가 깨서 울거나 하면 잠 못 자게 한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더군요. 저는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저 인간이랑 결혼을 한 걸까? 내가 내 발등을 제대로 찍었다 후회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났고 제 결혼 생활은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요. 학교 졸업 전에 합격한다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졸업 후에도 여전히 합격을 못했어요.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서 한동안 저만 놔두고 절에 들어간 적도 있지만 말짱 헛수고였습니다. 본인도 합격을 못하고 시간만 흐르니 점차 해이해지면서 공부도 집중을 못하고 시간만 맨날 때우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도 직장을 가져서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남편 놈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저라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취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결정적인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딸 병원 갔다가 남편 보고 가려고 학원 근처에 갔는데 남편이 웬 여자애랑 팔짱 끼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유모차를 끌고 남편 앞으로 갔어요. 남편도 옆에 여자도 놀라더라고요. 남편은 황급히 저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저한테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왜 오는데? 내가 톡 보냈잖아. 하영이 병원 갔다가 학원 앞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집으로 갈 것이지 여기 왜 오냐고. 왜 화를 내? 그리고 방금 저 여자는 누구야? 왜 팔짱 끼고 다녀? 뭔 팔짱이야. 그냥 걸어갔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지. 근데 내가 나타나니까 왜 놀래? 학원 친구들은 너 유부남인 거 모르나 보지? 야, 그러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일이 나 유부남이에요 그러고 다녀야 되냐? 진짜 짜증나. 여긴 도대체 왜 오는 건데 애까지 데리고. 남편은 아까 그 여자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킨 것에 더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기막혔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바람 피니? 바람 같은 소리 하네. 하루 종일 쎄 빠지게 공부한다고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인데 바람은 개뿔. 야,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청소나 해. 저도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따졌죠. 내가 너네 집 파출부야? 너네 집 청소하려고 결혼했어? 그럼 너 뭐 할 건데? 너 할 거 있냐? 그렇게 남편과 저는 길거리에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이도 우는데 저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죠. 내가 미쳤지.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진짜 제대로 머리가 돌았었나 보다. 너랑 결혼해서 완전 발목 잡힌 기분이야. 에이씨, 그때 임신만 안 했어도. 야, 네가 결혼하자고 했어. 네가 나 없으면 죽겠다고 매달렸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었나 보지. 진짜 지겨워. 둘 다 그냥 꺼져. 저나 아이나 둘 다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까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눈물만 나고 참담한 기분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편과는 아무런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결혼 생활이 과연 맞는 건지 회의감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 두 번째 일이 생겼습니다. 형님네 아이와 저희 아이, 개월수도 비슷하다 보니 크는 것도 비슷했는데 늘 저희 아이만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시부모님도 형님네 아기를 더 좋아하다 보니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저희 아이도 다 느끼는지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구박 덩어리라서 아이까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참 미안하고요. 둘이 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형님네 아기가 뺏으려고 하면 저희 아기는 눈치를 보다 그냥 줍니다. 어머님이고 형님이고 다 주라고 하니 저희 아기도 그냥 뺏기는 게 당연하다 여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아이에게 인형을 사주셨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 인형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맨날 그 인형만 갖고 놀 정도로요. 하루는 또 형님이 놀러와서 애기들도 같이 노는데 형님 아이가 저희 아이 들고 있던 인형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희 아이도 그냥 양보해 주는데 저희 아이도 그건 안 뺏기려고 하더라고요.
워낙 아끼는 거니까요. 안 주니까 형님네 아이가 울고 떼쓰면서 저희 아이를 때린 거예요. 아무리 아기들끼리라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기도 맞고 나니 화가 났는지 형님네 아기를 확 밀어버렸는데 그 바람에 형님네 아기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거든요. 울음소리에 식탁에 앉아있던 형님과 어머님 달려오고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대충 본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희 애를 콱 밀어 넘기는 거예요. 저희 애가 뒤로 넘어지면서 으앙하고 우니까 아이 품에 있던 인형을 확 낚아채시면서 그러시더군요. 너도 미니까 아프지? 그러면서 뺏은 인형을 형님네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형님도 자기 아기만 달래면서 저희 아기 째려보고요. 그 순간 눈이 뒤집힌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바보같이 당하고 산 저지만 제 애까지 그런 취급당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우는 저희 아이를 안아서 달래며 어머님께 따졌습니다. 늘 네네 하며 고분고분 말 듣던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따지니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얘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네 애가 얘 미는 거 못 봤어? 너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지영이가 먼저 때렸어요. 그리고 그거 우리 하영이 인형이고요. 동서, 그렇다고 애를 이렇게 밀게 내버려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형님도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인형 안 준다고 먼저 때렸으니까요. 참나. 그러더니 형님은 자기 아기가 들고 있던 인형을 뺏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야, 갖고 가. 이까지 싸구려 인형 가지고. 지영아, 저런 지저분한 인형 갖고 놀지 마.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래, 지영아, 울지 마라. 할미가 사줄게. 정말 너무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주신 인형은 내동댕이 치고 그 애만 달래고 드는 그 모습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놈도 밖으로 나돌고 이 집 식구들은 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제 딸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주워들고 아이를 안은 채 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꺼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이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너 집 나가게? 잘한다. 애들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만 손녀예요? 저희 하영이는 손녀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럼 그렇게 미는 게 잘한 거야? 지영이가 밀었으면 그렇게 말 안 하셨을걸요? 그래서 집이라도 나간다 이거야? 네. 저는 이 집에서 부엌대기 인간 이하 취급받는 건 괜찮은데 제 딸까지 이런 취급받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게다가 어머님 아들 밖에서 총각 행세 하고 다녀요. 제가 왜 더 참아야 돼요? 저는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님은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참지 마 그럼. 소중한 네 새끼 데리고 나가. 누가 아쉽다니? 근데 이혼하면 너 뭐 먹고 사니? 너네 집 쥐뿔도 없잖아? 정말 어머님이고 뭐고 머리채 잡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과 더 상종 말자 싶어 입을 다물고 가방만 챙겼어요. 형님까지 깐죽거리더라고요. 동서 좀 참아.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돌아올 생각 없습니다. 저는 가방 챙겨 아이도 아기띠로 안았어요. 그럼 뭐 해 먹고 살려고? 고졸이라 취업도 힘들 텐데. 저는 그 말에 형님과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은 저를 한순간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을까 싶었습니다. 절대 없었겠죠. 그저 저는 집안일이나 하고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이 집의 천덕꾸러기일 뿐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짐을 챙겨 아이와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 무슨 일인지 단박에 아셨는지 막 우시더라고요. 엄마에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엄마도 눈치껏 아셨을 겁니다. 제가 그 집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건지요. 엄마는 자랐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반대할 때 그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며 엉엉 울었고요. 그 길로 저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고 하니 좋다쿠나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총각 행세하고 다녔는데 이제 행세할 필요 없이 진짜 다시 총각이 되고 싶었겠죠. 딱히 나눌 재산도 없고 남편 외도에 관한 심증만 있지 증거는 없으니 그냥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끝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양육권은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랜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군데 이력서는 넣었지만 연락은 없더라고요. 어쩌나 싶었는데 아는 언니가 자기 분식집에서 일 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언니는 남편은 사업을 하고 본인은 분식집을 열었는데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바쁘진 않을 거라 하더라고요. 언니는 가게 말고도 직업이 또 있다 보니 몇 시간 동안 전담해서 봐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식 직장 구하기 전까지만 아르바이트로 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언니가 파는 떡볶이나 튀김 등에도 제가 좀 다른 레시피를 추가했는데요. 그때부터 장사가 꽤 잘 된 겁니다. 그전에는 평범한 떡볶이였거든요. 언니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월급도 올려줬고요.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하는데 9개월 정도 지나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언니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면서요. 제 덕분에 장사가 이제 잘 돼서 한창 재미 보는데 그만두고 가게 돼서 아쉽다면서 싸게 넘길 테니 저보고 할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됐습니다. 정말 언니 말대로 이제야 장사가 좀 되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그만두긴 아까웠거든요. 저희 떡볶이 먹으려고 멀리서도 오시는데요. 그래서 엄마와 상의를 했고 결국 싼 값에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죠. 제 가게가 되었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메뉴 보완도 하고 신메뉴도 개발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했어요. 저희 엄마도 동생도 많이 도와줬고요. 그러면서 점차 장사가 잘 됐고 SNS 같은 곳에서 맛집으로 흥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돈 버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혼 후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쁘던 와중에 저는 한 식품회사에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즉석 조리식품 전문 회사인데 저희 떡볶이가 다른 떡볶이와 달리 독특하고 맛있다며 밀키트 상품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계약 후 저희 떡볶이는 즉석 조리 상품으로 제작이 되어 판매가 되었어요. 꽤 반응이 좋아서 후속 제품도 출시를 했으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개발한 신메뉴로도 출시 기획을 하면서 그맘때쯤 회사 본사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하루는 본사 담당 직원분과 공장에 함께 갔다가 다시 본사로 돌아왔거든요. 직원분이 주차장이 만차라서 좀 멀리 차를 대놓고 간다고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회사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유모차에 타고 있는 형님네 아기였어요.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사실 그 본사가 어머님 집이 있는 동네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하며 다녔었는데 하필 딱 마주친 거였죠. 저는 짜증나는 기분을 느끼며 무시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저 싸가지 봐. 인사도 안 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사할 사이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너한테 인사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이 동네 알짱거리니? 너 여기 안 살잖아. 볼 일이 있으니까 온 거죠.
어른한테 저 말투 좀 봐라. 못 베어먹어서 그렇죠, 어머님. 상대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또 스팀이 올라오더라고요. 형님은 퍽이나 잘 배워서 면전에서 그딴 소리나 하세요. 아, 이제 형님도 아니지. 그쪽 싸가지나 먼저 돌아보세요. 그쪽? 이제 남남이다 이거지? 이런 싸가지를 어떻게 참고 살았대? 동서 말에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근데 할 일 없니? 이 대낮에 남의 동네 싸돌아다니고? 할 일 없이 대낮에 싸돌아다니는 거 본인들 얘기하세요? 저는 일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비웃으며 그러시더군요. 뭔 일? 너 중석이한테 들었는데 떡볶이 판다며? 어디 여기 포장마차라도 있니? 전에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전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자꾸 질척이면서 요샌 어떻게 지내냐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꾸 안 했는데 아이가 엄마 떡볶이 장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네 엄마한테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 떡볶이 팔아요. 어머님 아들은요? 아직도 공무원 시험 붙지도 못해서 빌빌거리고 그러고 다녀요? 말이 공무원 시험 준비지. 그냥 백수잖아요. 아, 그리고 아주버님은요? 전에 코인인가 한다고 전세금 날려먹지 않았나? 그거 회복은 됐어요? 제 말에 어머님과 형님 모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이혼 전에 아주버님이 코인 투자한다고 전세금 날려먹어서 이혼 한 해 만에 한바탕 했거든요. 그쪽 걱정이나 해. 겨우 떡볶이 팔아서 입에 풀칠하면서 누가 누굴 걱정해.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장사하냐. 불쌍하니까 옛정 생각해서 한번 사 먹어줄게. 저도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온다고 제가 대접해드릴 시간 없고요. 알아서 주문해서 사드세요. 설사 가게로 온다고 해도 웨이팅 기니까 알아서 기다렸다가 드시고 가시던지 말던지요. 그때 주차하고 온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안 들어가고 뭐 하세요? 직원 말에 어머님과 형님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분식집 사장이라고 해도 업체 사장이다 보니 본사 직원분들도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직원이 다가오자 어머님 그러시더군요.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대표라 그러나? 그 말에 직원이 어머님을 이상하게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다짜고짜 반말로 불쾌한 소리를 해대니까 직원분도 미간을 확 찌푸리고요. 누구세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갑시다. 그런데도 형님은 그 직원을 잡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표예요? 직원은 불쾌하다는 듯 팔을 뿌리치면서 그러더군요. 저희 협력사 대표님이세요. 근데 왜 남의 팔을 함부로 잡으세요? 대표님,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저 이혼했다고 했죠? 그 집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이혼했는데 왜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요? 대표님 사업 잘 된다고 이러시는 건가?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네. 그만 들어가시죠, 대표님. 이 직원분이 성격이 엄청 세고 거침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딱 봐도 저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으니 일부러 더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저희 어머님 끝까지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예전부터 궁금한 건 못 참으셨거든요. 떡볶이 장사가 뭔 사업인데? 할머니, 저희 이럴 시간 없어요.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직원은 그러면서 귀찮다는 듯 회사 사이트 주소가 적힌 명함을 대충 건네줬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판매 상품하고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알아서 들어가서 보세요. 대표님 가시죠. 회의 시간 다 되어갑니다. 네, 저 한마디만 하고 갈 테니 먼저 들어가시겠어요? 직원은 알겠다고 하고 먼저 갔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명함과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그랬죠. 이혼하고 나니까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진작에 그놈의 집구석 탈출할 걸 그랬어요. 집불도 없는 그 집구석에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 뭐라고? 어디서 격도 안 맞는 거 받아줬더니? 격 같은 소리 하네. 아, 그래요. 격 안 맞지.
학력 따지고 돈 따지면서 천박하게 구는 그쪽 집하고 나하고 어떻게 격이 맞겠어요. 백로가 어떻게 까마귀랑 같이 있겠냐고. 답도 없는 두 형제 뒷바라지하면서 잘 사세요.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도 말했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교사하지 마라. 너 같은 게 누굴 가르치겠니? 애들 인성만 버리지. 뭐라고? 너네 집 죽 써서 뭐라도 단물 얻어먹으려고 뻔질나게 드나드는 모양인데 봐도 모르겠냐? 이 집구석 집불도 없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 이혼했으면 그만인데 왜 짜증나게 아는 척하고 난리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신나게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땐 너무 짜증났는데 그 김에 처음으로 제 할 말 다 해버리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머님과 형님은 이 일을 전 남편 놈에게 말했는지 전 남편 놈도 저보고 자꾸 연락을 해대는 거예요. 제가 잘 돼서 자기도 좋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웃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내가 잘 된 건데 네가 좋을 게 뭐 있냐고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구구절절 자기 집 얘기를 일방적으로 보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 그때 코인 말아 먹었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면서 형님 몰래 빚내고 주식 재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날려먹었대요. 그래서 빚까지 생겨서 형님이 그거 대신 갚아달라고 시댁에 요즘 더 뻔질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돈 없다고 모른 척하고 있다 하고요. 형님은 그거 빚 정리 못하면 갈라설 거라 그래서 어머님하고 형님하고도 사이가 별로라더군요. 그때 만났을 땐 서로 합심해서 저 공격은 잘하더니 알고 보니 둘도 사이가 완전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속 시원한 근황이긴 하지만 별로 궁금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살든지 말든지 이제는 저랑 상관은 없으니까요. 저는 남편놈한테 나에게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하영이 관련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네 식구들도 나 우연히 만나도 아는 척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오는 남편 연락은 모조리 씹었고요. 제가 고졸에다 저희 집 가난하다고 저 개무시하고 부엌대기 취급한 그것들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 있다고 그걸로 우쭐해하면서 저 무시하더니 지금도 아주 딱 그만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살던지 저는 신경 끄고 제 인생, 제 일, 제 가게에나 집중하면서 살려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정말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저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제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저는 저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처럼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